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지금 이 시간에도 특검에서 재소환 당해서 조사를 받고 있죠. 지난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보강 수사를 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강 수사 과정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의원이 삼성전자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안방처럼 드나든 기록을 밝혀냈는데요.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재윤경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재용 부회장 특검이 재소환하기 전에 그동안에는 압수수색 안 했던 공정거래위원회도 압수수색하고 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번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제일모직하고 삼성물산 그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이 도와준 것 요것만 문제 삼았었죠. 네네, 맞습니다. 요번에 그럼 뭐가 크게 달라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뭐 여러 경로로 말씀하신 대로 뭐 공정위, 금융위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면서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게 순환 출자 문제 등 뭐 뇌물 혐의 같은 경우 이제 추가로 뒷받침할 증거가 상당히 확보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뭐 이전에는 이제 국민연금의 이 합병 과정에서의 그런 의사결정에 대한 문제 제기에 한정이 됐다면은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이제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그 순환 출자 문제 이 문제도 이제 결국 공정위가 개입한 거 아니냐. 예, 이런 그 의심과 정황들을 가지고 지금 특검에서 재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 삼성물산 제일모직에 국민연금이 찬성한 거 그거는 이제 익히 다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두 회사가 합병한 후에 신규 순환 출자 문제가 생긴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일단은 이 제일모직 그러니까 SDI라는 이제 그 계열사가 문제가 되는 건데요. 삼성 SDI. 예, 삼성 SDI가 이제 제일모직 그 지분도 갖고 있고 또 삼성물산의 지분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SDI가 이제 그 제일모직 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 500만 주 갖고 있고 이제 삼성물산 지분은 이제 1,100 한 55만 주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예. 이게 1대 0.35로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합병 과정에서 그랬죠. 이제 교환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게 이 SDI가 합병된 삼성물산의 지분을 904만 주를 갖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 제일모직을 통해서 그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다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그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제일모직의 그 지분에 의해서 형성된 404만 주를 가지고 그 순환출자 고리가 하나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또 SDI 갖고 있던 제일모직 그 지분에 따라서 생명보험, 화재보험 을 연결하는 또 순환출자고리 또 하나는 이제 삼성물산 지분도 갖고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삼성물산을 갖고 있는 그 지분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에다 이 지배 구도 신규 순환출자 이 고리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결국 이게 2014년에 그 법이 바뀌었죠. 신규 그 순환 출자를 금지한다. 그랬죠. 예, 그때 당시에 이제 합병의 경우는 합병으로 순환 출자가 이제 새로 발생할 경우 그런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는 6개월 내에 그 처분 유예를 둔다. 한마디로 6개월 내에 합병으로 발생된 신규 순환 출자에 대한 그 계열 지분을 처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순환 출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런 904만 주를 사실은 다 처분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법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거를 다 처분하게 되면은 그 지배 구도를 완성해 가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 그 이슈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니까 이게 삼성 측에서 로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처분을 내렸습니까? 근데 처음에는 사실 904만 주를 다 처분해라 이렇게 했다가 다시 이것을 이 500만 주만 처분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예. 근데 그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500만 주만 처분하면 되도록? 그렇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삼성물산에 대한, 그러니까 제일모직에 대한 이 지분만 처분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하. 이거는 조금 그 삼성 측에서는 예. 그 SDI가 양쪽의 지분을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합병된 건데 예. 이쪽의 지분 비율에 의해서 형성된 모든 걸 다 처분하라는 게 좀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진 모르지만 예. 이거는 이 과도한 확대 해석이죠, 법에 대한. 예. 그리고 바로 그런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나오는 과정에 삼성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를 자주 드나들었다. 네네네, 맞습니다. 이게 공정위가 세종시에 있는데요. 이 세종청사 관리는 그 행정자치부 소속 그 정부청사관리소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행자부 지난 3년간 공정위 세종청사 출입 기록을 요구해서 확인을 했더니 예. 이게 이제 집중적으로 이슈가 불거진 것이 어쨌든 2015년 이제 하반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 그때 이제 9월에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 이후 이제 6개월 내에 이제 해소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그 2015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측에서 기업 집단과 이 이슈와 관련된 과죠. 거기를 10회나 방문을 합니다. 10번. 예. 2014년은 다 해서 4번째 정도 방문을 했는데. 네. 이렇게 그 잦은 방문을 한 것은 사실은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예. 강력한 어떤 청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그 과정에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청와대 무슨 연결고리 같은 게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가 904만 줄 처음에는 처분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그 삼성 측에 전달을 했는데 네. 그 내용을 10월에 그 청와대 보고를 하니까 예. 청와대에서 외부에 알리지 말고 삼성 측에 먼저 알려라 이런 외압을 가했다는 거고요. 어허. 삼성 측에서는 이제 김학연 전 그 공정위 부위원장을 만나서 삼성 SDI 매각 주식을 좀 줄여달라 이렇게 청탁했다. 이게 네. 이제 특검에서 그 밝히고 있는 이제 언론 발표 내용입니다. 근데 예. 상당히 이 그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즉 청와대의 외압으로 공정위가 또 삼성 측의 청탁으로 특혜를 봐줬다. 이렇게 지금 그렇죠. 특검은 보고 있는 거로군요. 네네. 그리고 그런 대가가 사실은 미르 K스포츠재단 등등의 설립에 삼성이 돈을 낸 거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만약에 이제 904만 주를 다 이렇게 매각을 하면 이 과정에서 이 지배구도를 계속 끌고 가려면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걸 다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 공정위가 그 매각하라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유권 해석을 한 500만 주에 대해서도 그 중에 130만 주는 이재용 부회장이 매입을 했고 예. 300만 주 정도를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매입을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그 404만 주를 추가로 더 매입을 하려면 현금 6,200억 정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지배력을 유지하겠다고 전제를 하고 예. 추후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가 합병할 때도 그만큼의 지배력 유지에 필요한 지분이다라고 했을 때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 돈을 쓰기 싫었던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편법으로 이 지배 구도를 유지한 굉장히 알겠습니다. 이거는 큰 사건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6,200억 돈을 아껴준 거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셈이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 압력을 넣었다까지는 특검이 지금 밝혀낸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등에서 어떤 구체적 근거들이 나왔는지까지는 아직 안 밝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윤경 의원 보시기에는 이 구속영장 재청구되면 이번에는 발부될까요? 발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국민들의 노후 자금까지 이렇게 겁 없이 손을 댈 정도고, 그리고 법 위에 이렇게 군림하는 재벌, 이거는 사실 이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요,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온갖 편법으로 이 지배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 네. 이게 이런 식의 자본시장을 이 선진국에서 볼 때 이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연금을 통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여러 가지 편의와 특혜를 줬다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그 후에 문제가 되는 거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섰다. 그 배경에는 네네. 모두 청와대가 있더라.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중국 정부가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혔네요.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에 분명히 반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렇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북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 한국과 북한의 문제다라면서도 우리도 책임감을 느끼며 미국 등 다른 국가와 협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런 반대 입장을 공개 표명한 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드 한반도 배치의 명분으로 작용하는 걸 경계하기 때문인 게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사드와 관련이 있죠. 그렇죠. 사드와 북한 미사일 실험은 별개로 봐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 북한이 발사한 이 북극성 2형 이 미사일은 고체 연료 엔진을 활용하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연료 주입 과정을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정보 자산을 통한 이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 그리고 신속한 원점 타격 이걸 핵심으로 하는 킬체인 그리고 이제 저고도 요격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북극성 2형을 발사했을 때 우리 군이 이걸 감지하기까지 2분 정도 걸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2분이면 이미 이제 미사일은 한반도에 떨어졌을 만한 그런 이제 시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이 북한이 고각 발사를 해서 저고도에서는 이미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고도를 방어하는 패트리어트로는 이걸 요격을 못한다라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고고도에서 요격을 해야 되고 결국 사드와 이 어떤 그 엑스밴드 레이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로도 완벽하게 이제 막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결국 한반도 사드 배치로 좀 힘이 실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측의 반발도 중국은 의식했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자기들도 책임감을 느낀다 이런 이 입장 표명은 사실은 좀 이례적인 차원에서 이 차원으로 보이는데요. 예. 오늘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이르렀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게 일종의 중국 역할론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일 정상회담이 이제 진행된 그런 상태고 도널드 트럼프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겠다. 이제 이례적으로 이전 상황과는 다르게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예. 중국 역할론에 이제 중국 역할론을 100% 받아들인다기보다도 이 미국과 일본과 함께 협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는 게 좀 더 이익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네. 또 북한의 이번 시험이 미국 본토에 이를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것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북극성 2형의 이제 2단 추진체에만 결합하면 ICBM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미사일이 다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도 작동을 할 수 있는 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북한이 확보했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북한은 이 기술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 검증이 필요하다고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 미사일에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이른바 콜드런치 기술 이게 이제 그 미사일이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되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이것도 적용돼 있기 때문에 SLBM과 ICBM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지금 위협이 되고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는 위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이걸 방조하거나 옹호하면 미국과 중국이 이제 정면 대결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이건 좀 피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북한에 대해서 좀 강한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거로군요. 그렇습니다. 윤병세 외교장관이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 상당수가 한일 그 정부 간 합의를 인정했다 이렇게 발언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 업무보고가 진행이 됐는데요. 위안부 합의 당시에 생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 40명 중에 34명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이번 합의를 받아주는 결단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는 합의 반대 단체에 거주하는 할머니 5명도 있고 자발적으로 합의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고 참여하겠다는 어려운 결심을 한 분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병세 장관은 또 위안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10억에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일본 정부가 최초로 책임을 인정한 그런 성격의 돈이다. 예.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죄의 뜻을 한국과 일본에 밝혔다. 일본 정부의 출자 100%로 재단을 만든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이루지 못한 성과다. 라면서 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제 어떤 긍정적 평가를 계속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심지어 일본도 이런 해석에 100% 동의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심지어 소녀상 문제와 이런 등등의 어떤 이면 합의를 얘기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네.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의 윤병세 장관이 좀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윤병세 장관이 발언은 소녀상 문제로 주한일본 대사가 일시 귀국해 있는 상황이 좀 길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 중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양국 관계가 모처럼 위안부 합의로 빠른 속도로 선순환했는데 돌발적으로 발생한 부산 소녀상 문제로 현재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16일 날 이제 그 독일 G20 외교장관 회의 및 민회 안보회의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윤병세 장관하고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이제
이제 그 회담을 하거든요. 예. 여기서 어떤 발언이 오가는지가 지금 핵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본이 여기서 좀 세게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은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자, 특검의 대통령 조사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규철 특검보가 관련 질문에 대해서 쌍방 간의 접촉이 아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서 어떤 형태로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다 이렇게 부연하긴 했는데 뭐 일부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특검 측이 대통령에게 비대면 조사의 시간과 장소가 담긴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건 뭐 그런 결정을 한 바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네. 결국 뭐 지난주에 했던 얘기와는 달리 이번 주에 뭐 어떤 접촉이 시작된다 이런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검의 수사기간 종료는 지금 보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면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은 대면 조사 일정이 좀 지연되거나 결국 성사가 안 될 가능성까지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대면 조사가 성사가 안 될 경우에는 수사기간 연장 필요성이 좀 커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 뭐 이 연장에 대해서 황교안 대행이 승인할지 이건 아직도 미지수인 걸로 보입니다. 특검도 수사기간 연장 같은 걸 카드를 염두에 두고 지금 청와대랑 협상 이런 거를 조금 미루는 측면도 있겠네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법원에 왜 소송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주 중에 결정이 내려질 것 같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집행 정지 사건 신문 기일이 15일 오전 10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법원은 신문에서 이제 특검 측 대리인하고 청와대 측 대리인을 다 불러서 의견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집행 정지라는 게 뭐 민사상의 가처분 신청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결론이 이제 거의 바로 내려진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면 신문 기일 당일에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뭐 당일이 아니더라도 이 중대성을 감안해서 빠른 시일 내에 법원이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게 중론입니다. 15일 오전 10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최순실 안종범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에 전직 청와대 행정관이 출석했어요. 뭐 청와대가 미르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증언을 해놨죠. 그렇습니다. 뭐 이 사건 관련 재판에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가 나와서 증언하는 것은 처음인데 이수영 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실 행정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이른바 이제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멤버인데 재단 설립의 실무 과정을 챙긴 걸로 지금까지 알려져 왔고요. 예.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이 민간재단 사무실을 이 사무실 장소를 직접 답사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이 직접 가봐라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지시를 한 것은 다급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했다는 거죠. 예. 또 안종범 전 수석도 뭐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뭐 멋쩍어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요. 아하. 또 이 돈은 기업이 내지만 재단 인사 등등은 청와대 쪽 의사를 반영하게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다고 이제 발언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회의가 기업으로부터 모금을 하기 위한 뭐 그런 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전경련한테 모금하라고 이제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재단 설립 서류에 출자 약정서가 있으니 필요한 구비 서류는 전경련이 담당하라 이렇게 뭐 하는 뭐 내용을 전달하는 그런 회의였다는 것이죠. 예. 또 구체적인 참여 기업을 언급하고 논의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이 사무실까지 직접 가서 답사를 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전경련 관계자도 재판에 나왔는데 청와대 지시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이 재판에 전경련의 전 사회공헌 팀장인 이모 씨가 또 나왔는데요. 지난해 10월에 검찰 조사 당시에 전경련 임직원 가운데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당시 조사에서 초반에 청와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숨기다가 검찰이 통화 내역 등등을 제시하니까 이걸 인정을 했었는데요. 예. 이 회의에는 한 차례 참여를 했고 초대 이사장인 김영수 전 미르재단 이사장은 전경련에서 선임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전경련이 주도해서 재단을 만들었고 기업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이 조사 과정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이에 대해서 오늘 재판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진술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모 씨가 맞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네. 또 전경련 관계자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뭐 같은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다. 이렇게 발언한 것도 역시 청와대 지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경련 분위기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대로 말하자 이런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어차피 다 알려질 걸로 생각했다. 청와대 압력이 없었으면 처음에 허위 진술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도 했는데요. 앞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기업에게 돈을 내라고 뭐 하는 회의는 아니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이 전경련 이제 그 사회공헌 팀장 이모 씨는 9개 기업을 청와대가 또 찍어서 돈을 거두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군요.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꽝스러운 뉴스인데 보이스피싱 범인이 미끼 문자를 경찰관한테 보내갖고 잡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1일에 성북경찰서에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관에게 이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데요. 자기가 주류회사의 세금팀인데 주류세 감면을 받아야 되겠는데 협력해달라. 계좌 2개를 빌려주면 500만 원이고 1개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인데 뭐 연체 신용회복 신양불량이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왔다는 거죠. 결국 대포 통장을 모집하겠다. 이런 문자였던 셈인데 뭐 이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고선 자기가 퀵서비스로 와서 결국 잡혔다는 얘기입니다. 네. 문제는 이렇게 넘긴 체크카드가 넘어간 경우에는 이 어떤 대포 통장을 만든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갔군요. 그러게 말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